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한때 대한민국을 괴한하로 뒤흔들었던 책이죠.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아, 이 책이요? 네, 2015년에 나와서 거의 1년 내내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0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났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의 사회현상이었는데 오늘 자료들은 이 책이 왜 그렇게까지 신드롬이 됐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 꽤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사실 간단해요. 아들러 심리학. 어쩌면 이름은 들어봤지만 여전히 좀 낯선 이 철학의 핵심을 딱 꿰뚫어 보고요. 그게 당신의 지금 이 순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료가 던지는 첫 문장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건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불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와, 이거 시작부터 정말 세게 나오네요. 보통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어릴 때 그 일만 없었어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냥 내 선택이라고 딱 잘라 말해버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우리의 이런 통념을 어떻게 하나씩 부수는지 그 유명한 5밤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밤의 주제부터가 그야말로 핵폭탄급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말한 트라우마라는 개념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리거든요. 네,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프로이트는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나를 만든다고 봤는데 아들러는 완전히 반대예요. 현재의 목적이 과거의 경험을 그냥 도구처럼 끌어다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목적론이라고 부르더군요. 바로 여기서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릴 적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 때문에 나는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 라는 문정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네, 프로이트식 원인론에 따르면 이건 너무나 타당한 그냥 인과관계예요. 하지만 아들러의 목적론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기 위해, 즉 사랑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과거의 학대 경험을 핑계로 끌어온다는 겁니다. 경험 자체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어릴 때 학대당한 그 끔찍한 경험이 단지 상처받기 싫다는 현재의 목적을 위한 핑계나 도구라니 이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이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아들러가 말하는 선택이라는 건 과거의 사건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죠. 하지만 그 과거를 해석하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해석하는 나. 아니면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지겠다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 그 경험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그 해석의 열쇠는 오직 현재의 당신만이 쥐고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익숙한 불행이냐? 아니면 변해야 하는 불안한 행복이냐? 그 갈림길에서 필요한 게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불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건 일단 이해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그 수많은 불행과 고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들러는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내놓습니다. 바로 타인이죠. 네, 맞아요. 두 번째 밤의 주제가 바로 이 지점이네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이것도 굉장히 단정적인 선언이죠? 아들러는 우주에 당신 혼자만 존재한다면 어떤 고민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열등감하고 열등 콤플렉스를 구분하는 겁니다. 열등감은 그냥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둘이 어떻게 다른 거죠? 아들러는 열등감 자체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또는 나도 더 나아지고 싶다. 같은 맥락. 이건 성장의 자극제가 되니까요.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아서 현실의 과제로부터 도망치려는 상태를 말해요. 그 차이가 핵심이군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건강한 열등감이 아니라 그냥 핑계, 즉 열등 콤플렉스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라서 B를 할 수 없다는 논리 구조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죠. 이건 사실 나는 B를 할 생각이 없다, 할 용기가 없다는 선언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열등감을 방패 삼아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셈이죠. 결국 이것도 타인과의 비교, 즉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관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면 해결책도 거기서 찾아야겠네요. 세 번째 밤에서 이 책의 가장 실용적이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나옵니다. 네, 바로 과제의 분리죠.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이걸 냉정하게 구분하라는 건데, 와, 이게 말은 쉬워도 실제로는 정말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많은 족쇄를 풀어준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건 누구의 과제일까요? 아이의 과제겠죠. 맞습니다. 그건 아이의 과제예요. 부모의 과제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아, 상사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 그것도 내 과제가 아니라 상사의 감정 문제, 즉 상사의 과제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과제, 즉 내 일을 제대로 하는 것뿐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미워할지는 그 사람의 과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군요. 와,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 가슴으로 실천하기는 힘든 말이네요. 그렇죠.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그 인정 욕구를 버리라는 말과 같잖아요, 이게.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들러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뭔가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삶은 결국 누구의 삶도 아닌 노예의 삶이다. 자유의 대가는 미움받는 것. 그걸 감당할 수 있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주지 말라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정말로 미움받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내 과제를 할 뿐 타인의 과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군요. 그 결과로 누군가 나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고 받아들일 용기. 그게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네요. 네 번째 밤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잠깐만요. 그 과제를 분리해서 타인과 거리를 두라는 말이 자칫하면 뭐 내 알바 아니야. 이런 식의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밤에서 말하는 공동체 감각은 이걸 어떻게 보완하나요? 독립과 연대, 이게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 공동체 감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과제의 분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출발점이죠. 불필요한 인정 욕구나 기대로 얽힌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대등한 동료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인정 욕구를 버렸다면 뭘로 내 가치를 확인하죠? 바로 타자공헌감입니다. 타자공헌감. 네, 내가 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 라는 느낌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공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와, 심지어 아들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밤에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라는 시간축으로 가져오는군요. 인생은 어딘가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선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 즉 점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언젠게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가 아니라 지금 춤을 추는 것처럼 이 순간 자체에 몰입하는 삶. 맞아요. 춤을 추는 행위는 어딘가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춤추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진지하게 춤추듯 살렸다면 그것 자체로 완결된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료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유독 이 책이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끈 이유를 깊이 파고들더군요. 그렇죠. 두 나라 모두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고 타인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는 사회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끊임없는 경쟁, SNS를 통한 일상의 전시와 비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건 네 과제가 아니야 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해방감을 주었을까요?
특히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 지친 젊은 세대의 정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아주 유력합니다. 자료에 인용된 한 리뷰어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남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하기 싫은 회식 거절하기를 실천했다는 이야기요. 네, 그 경험담이 참 상징적이죠. 거절하기 전까지는 미움받으면 어쩌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온갖 불안에 시달렸지만 막상 용기를 내보니까 자신이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자유로워졌다는 그 경험, 이게 바로 이 책이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수많은 독자에게 실천의 철학으로 다가간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용기 문제로만 환원시킨다는 지적이 가장 날카로운데요. 맞습니다. 네가 불행한 건 사회 탓이 아니라 그냥 네 용기가 없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다, 심리학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적 자기애발서다, 이런 비판이죠. 그렇죠. 구조적인 불평등, 사회적 차별, 경제적 장벽 같은 이런 거대한 문제들은 개인이 용기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 마음가짐으로 돌리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네요. 이 책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혁명의 서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행복을 찾아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 책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개인의 내면적 자유를 찾는 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은 반드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관통해보니 미움받을 용기의 진짜 핵심은 책 제목 자체에 담긴 역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미움받으라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그 족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용기를 가지라는 것. 그렇죠. 아들러 심리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용기의 심리학입니다. 행복해질 용기, 평범해질 용기,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자료의 한 문장을 빌리자면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일 뿐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공을 당신에게 넘겨주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이 책은 세상을 바꾸는 책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책, 더 정확히는 세상을 보는 나의 안경을 바꿔 끼우게 하는 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아, 그 표현 좋네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까?